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리츠 스케일링, 리드 호프먼이 지은 책인데요. 리드 호프먼과 크리스 예가 지은 책입니다. 이 리드 호프먼은 링크드인의 설립자죠. 그래서 단숨에 거침없이 시장을 제패한 거대 기업들의 비밀, 블리츠 스케일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본 책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 블리츠 스케일링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은 제로 투 원을 쓴 피터 틸, 요 사람과 리드 오프먼, 요 사람이 이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페이팔을 창업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죠. 또 동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로 다른 정치색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마피아 안에는 뭐 유튜브를 창립한 사람들 뭐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로 투 원을 썼고 하나가 또 블리츠 스케일링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로 투 원의 또 이제 기반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라고 그러니까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경쟁, 모방 욕망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쟁 가운데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끌고 와서 적용시킨 것이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리츠 스케일링은 이제 속도를 중요시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사업 방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와 조금 대비되는 게 예전에 소개드렸던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실리콘밸리 출신인데요. 이 책은 다만 이제 속도가 전부가 아니다. 방향과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츠 스케일링과 승려와 수수께끼를 번갈아 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CEO의 터프함을 강조하는 것이 하드싱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에 맞춰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즈니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이 무형자산의 힘을 느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또 예전에 살펴봤던 책 중에서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의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네트워크 과학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 뭐 부익부, 적익부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들도 이제 그 블리츠 스케일링 같은 데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부익부라는 것은 승자가 계속 이제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1등이 돼야 된다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의 공식 포뮬러도 보시면 좋겠고 요거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과학을 소개한 것이 링크입니다. 링크라는 책은 이런 뭐 스타트업 관련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지만은 이 자체로 네트워크 과학을 잘 설명하고 있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은 블리츠크리그 전격전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이 전차를 이제 앞세워서 막 밀고 들어갔죠. 그다음에 스케일업 규모를 키운다. 요거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보급과 퇴각로를 구축하면서 느리게 이동하는 전형적인 전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 대신 속도와 기습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다. 연료, 식량, 탄약이 떨어져 처참한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속도전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게 이런 게 전격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공격적이고 전면적인 성장 프로그램, 이것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효율보다 속도를 우선해서 정강석화와 같이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성장하기 위해서 극도의 가차없는 위험한 비효율적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식으로 사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블리츠 스케일링은 비행기를 더 빨리 조립하면서 날개를 만드는 와중에 제트 엔진에 불을 붙이는 일이다. 그 정도로 속도를 중요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블리츠 스케일링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동이 필요한 기회의 창은 대단히 좁고 빨리 닫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다가는 신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시장을 혼란시킬 경우 힘을 잃게 된다. 블리츠 스케일링 기업들은 주로 승자 독식의 시장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블리츠 스케일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결정한 뒤에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대가로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 비용은 기꺼이 용인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였을 때 따르는 위험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었다. 오늘날 모든 개인은 다른 어떤 개인과도 바로 접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증가된 속도야말로 블리츠 스케일링을 가능하고도 강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돼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런 환경 자체가 블리츠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이러한 연결성이 승자 독식의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2등 상품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1등 상품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승자 독식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은 블리츠 스케일링을 또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에 연료와 산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입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을 할 때는 기업가의 용기와 기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자본과 인력 측면에서 스케일업에 투자하도록 시장을 설득하기만 하면 연료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1을 만들고자 했던 당신의 목표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1에서 10억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시장 주도자를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산업인데 2등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블리츠 스케일링을 실행한다면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달려야 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뒤처진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돈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할 수가 있고 더 빨리 또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또 다른 투자자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업의 생태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들이 그 기업의 지도력을 인식하고 인재와 자본도 이를 중심으로 몰려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뭐였죠? 테라노스였나요? 혈액 몇 방울 채취하면 뭐 100 몇십 가지, 200가지 뭐 그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았던 기업이 있죠, 미국에. 그게 이제 사기극으로 드러나서 기업도 망하고 투자자들도 많은 돈을 잃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먼저 들어간 투자자들이 거물급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물급 투자자들을 보고 막 이제 투자자들이 막 뒤이어서 들어가게 돼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무너지게 된 거죠. 왜냐면은 그 초반에 들어간 벤처 투자자들이 그 바이오 쪽에 유명한 투자자들이 아니었거든요. IT 쪽이어서 그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리츠 스케일링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통제 가능해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성공적인 블리츠 스케일링은 불가피하게 불거진 일들을 빠르게 바로잡음으로써 최소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유지한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무너지거나 갑자기 멈추는 일 없이 맹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성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려면 직원의 수보다 사용자 고객 매출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 그래야지 금융자본이나 인적자본의 필요에 심히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수익을 크게 늘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직원의 수가 사용자 고객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도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기술 소프트웨어, 제품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인 정신이죠.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일은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구글의 페이지와 브리는 뛰어난 검색 알고리즘을 구축했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은 검색 엔진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들도 처음에는 수익을 못 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이제 광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광고를 단순히 가격을 높게 부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의 관련 성과를 고려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혁신을 일으켰었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기술들을 서비스로 이용하게 되면서 기술 그 자체는 더 이상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아니다. 기술 그 자체는 더 이상 강렬한 차별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서비스와 획기적인 상품을 결합하여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한 차별화의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 성공한 기업의 대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척해야 하는 스페이스 X보다는 이거 앨런 머스크가 둘 다 운영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통합한 테슬라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속도를 중요시해서 박리담의 방식으로 이제 고객을 끌어모았다고 해보죠. 당신 회사가 20달러짜리 지폐를 1달러에 판다면 고객을 손쉽게 모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박리담배로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구축할 수 없다. 성공적인 블리츠 스케일링을 위해서는 경쟁 우위가 네트워크 효과에서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내장된 성장 요소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버를 한번 보죠.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차들이 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와 부하 최적화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 픽업 시간은 더욱더 단축되죠. 그들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험은 점점 더 개선된다. 그러니까 박리담화를 우버도 처음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자들한테 막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고객들한테도 싸게 하게 하고 그 중간에는 우버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운전자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운전자들이 생기면은 승객이 빨리 차를 잡을 수가 있고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고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리담의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에 내장된 성장 요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인 겁니다. 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먼저 개장하려고 하루 24시간 건설 인력을 고용해서 가동하는 것. 이제 건설 업계에서는 이제 돌간 현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막 밤새 막 돌파하듯이 막 돌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100만 방문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티켓값을 90% 낮추는데 드는 돈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티켓값을 낮춰서 100만 방문객을 달성을 하면 이 100만 방문객의 바이럴을 통해서 1000만 방문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박리담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를 할 때 그 자체에 내장된 성장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제 블리츠 스케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4개의 고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규모. 벤처 투자자들은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걸러낸다. 그래서 최소 연매출 10억 달러의 시장에 이를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말이다. 투자자의 돈을 3배 이상 불려야 하는데 그만큼의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유통.
보통 수준의 좋은 제품이 뛰어난 유통과 결합한 경우와 뛰어난 제품이 형편없는 유통과 결합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제품이 후자를 물리친다. 그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유통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책을 만들면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유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에어비앤비가 크레이그리스트의 그 등에 업혔죠. 처음에 초반에 고객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그리스트에 그런 방을 올리고 그러는 것들이 에어비앤비에도 동시에 뜨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관련된 카페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럴리티,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링크드인에 처음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사용자가 의 아웃룩 연락처와 연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손쉽게 자기 연락처들에게 링크드인 그거를 날릴 수 있도록 해서 고객을 끌어모았던 거죠. 그래서 바이럴을 활용한다. 매출 총이익, 매출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이제 계속 발생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제품이 특정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할 때까지 그 제품은 잠재 사용자에게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에서 2등 사이트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의 전반부를 좀 훑어봤고요. 후반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일반적인 경영, 스타트업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부를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떨 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블리츠 스케일링이 이치에 맞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시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엄청난 결과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블리츠 스케일링은 속도가 중요할 때만 하라는 거죠. 제품과 시장 궁합이 맞지 않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시장의 상황이 초고도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성급한 블리츠 스케일링은 아주 고통스러운 블리츠 페일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만한 시장 규모와 매출 총이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지배적인 시장 주도자나 과점이 없어야 한다. 다른 회사가 이미 최초의 스케일러 우위를 점했다면 블리츠 스케일링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정점에 이르렀다면 블리츠 스케일링을 멈춰야 한다. 블리츠 스케일링은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와 추진력이 중요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 조그맣게 음식점을 시작했다고 해보죠. 뭐 해물 칼국수 하나, 만두 하나라는 두 가지 메뉴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팔기 위해서 초반에 하루, 이틀, 뭐 이제 박리담의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맛을 보게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면 버틸 수가 없겠죠. 조그만 가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맛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방문한 고객이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느끼면 한 번, 두 번 방문하게 되고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면서 입소문을 탈 수도 있겠죠. 서서히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옆에 뭐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경쟁은 되겠지만은 본인 경쟁력이 있다면은 그냥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을 하려고 비효율적으로 자본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단하게 시작해서 단단하게 천천히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리츠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은 그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뭐 SNS라던가 그다음에 뭐 온라인 판매라던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회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좀 쉽죠. 한국 회사들은 약간 로컬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좀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블리츠 스케일링 개념을 완전히 다 가져가서 쓸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중요시하는 게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의미 탐색을 좀 안 하게 되죠. 가치관이라던가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어떤 서비스를 론칭을 시킬 때는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과 고객을 매칭시킬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의미까지는 조금 기업가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물론 기업이 성장한 후에는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장 과정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것, 가치적인 것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가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탐색에 대해서 고려한 사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한 것이 승려와 수수께끼입니다. 이 책에서는 로켓형 투자 모델, 말하자면 블리츠 스케일링이죠.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결과를 추구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한 고려 없는 최고 속도의 질주는 본질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선 적은 것이고요.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켓형 투자 모델 자체의 단점도 존재한다. 랜디 코미사가 보기에 너무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았다. 실수할 틈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 재고하거나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던 기업들은 탄력성을 잃어버렸다. 책에서는 탄력성이 시장 인지도, 자금 조달 기회, 협력 사업, 인재 등용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안은 이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하라. 그리고 시장이 파악되고 완벽하게 제품이 개발되면 그때 속도를 높여도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승자승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런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승려와 수수께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뭐 책 대 책 이런 느낌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